6번째 시간 목련나무 그늘. 목련나무 꽃이 잔디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마치 허공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희고 봉긋하기 그지없는 목련꽃의 목을 분질러 땅에 툭툭 던지듯이. 1992년 4월 27일 밤 12시 57분. 목련꽃이 떨어지는 인형의 집 밤의 정원은 포리한 외등으로 안온하게 밝았다. 푸른빛과 자잘한 흰빛, 노란빛이 정원에 가득했다. 나뭇가지마다 물오른 연두빛 순들, 개나리와 배꽃이 손톱만한 혹은 길쭉한 푸른 손가락만한 잎들 사이로 꽃을 활짝 터뜨리고 있었다. 봄의 소리 없는 합창이 서울 밤하늘 사이를 날아다니는 것이다. 그러나 목련은 힘없이 먼저 꽃을 피운다. 다른 나무나 꽃나무들은 거의 다 잎새가 먼저 피어나고 수많은 잎들이 바람결과 햇빛의 온도를 감지해 본 뒤 숨겨놓은 꽃순의 문을 노크해 나오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마치 공주의 행차를 알리는 시녀들처럼.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 서로의 어여쁨과 아름다움을 시샘이라도 하듯 앞다투어 꽃봉우리는 꽃망울을 터뜨린다. 순식간에 나무 하나를 소란스러운 화색으로 가득 채운다. 앙상하지만 깨끗한 버스 몸매 같은 맨 가지에서 하나 둘 탐스럽게 피어나는 목련의 모습은 고고하고 청결하다. 제잘거리는 수다스런 잎들과는 결코 같이 피거나 나무에 함께 매달리지 않는 목련꽃의 습성은 가히 결백적이다. 흰색과 미색의 중간색 혹은 티 하나 묻지 않은 흰색으로 꽃이 핀 모습은 처음 흰 블라우스를 입고 외출하는 턱성 고운 처녀의 우아한 자태와 미소를 보는 것 같아. 그러나 입 없는 번잡한 소란을 싫어하는 목련이어서 그런지 그 순결한 꽃잎이 떨어질 때는 더없이 참혹하다. 검은 사신이 그동안 시샘하기라도 했듯이 무참하게 짓밟아 그 희고 빛나던 꽃의 살결을 검게 물들인다. 기껏해야 꽃나무인 주제에 뭐 그리 순결하고 깨끗하냐고 냉소를 퍼붓듯 바닥에 떨어진 두툼하고 커다란 흰 꽃잎을 순식간에 완전히 거무튀튀한 검은색으로 만들어버린다. 목련나무는 그 꽃들이 다 떨어져서야 잎을 피운다. 지나간 사랑을 푸른 가슴으로 노래하듯이 잎들을 가슴빛으로 돋궈내는 것이다. 올해 인형이 사는 집 정원에 서 있는 세 그루의 목련나무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늦게 꽃을 피웠고 이틀이나 빨리 낙화하고 있었다. 새벽 1시 무렵 목련꽃이 지는 정원을 저 아래 두고 2층 자신의 방에서 인형은 이기석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 그의 편지를 받은 것은 지난 주말. 한 통의 두툼한 답장은 그날로 이미 보냈고 지금 그녀는 그의 답장을 기다리지 않고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중이었다. 그리운 기석씨. 새벽 1시가 넘은 지금 당신은 지금 뭘 할까? 목포를 뒤집어 쓰고 코를 골며 자고 있을까? 아니면 총을 들고 북쪽을 노려보고 있을까? 후후, 난 기석씨가 꿈속에서 내가 쓰는 편지를 당장이라도 읽어주길 바라지만 어쩌면 무척이나 춥다는 그곳에서 이 시간 그물을 서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기석씨 한 손을 내밀어 내가 두 손으로 감싸 녹여주고 입으로 호흡 불어서 데워줄게. 처음 기석씨 편지를 받고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훈련을 무사히 마쳤다는 건 고맙고 반갑기 그지없지만 하필이면 그렇게 먼 곳에 부대에 떨어질 게 뭐람. 화가 나서 눈물까지 다 났었다. 기석씨,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갈게. 우리나라가 뭐 사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히말라야 산맥이 가로놓인 것도 아니고 기석씨 면회 가는 것을 내가 얼마나 벌렀었는데 기석씨 좋아하는 김밥이랑 명태전, 통닭, 떡, 수정과 같은 것을 만들어 바리바리 싸들고 억척스럽게 끙끙 머리 이고 양손에도 들고 가 기석씨 앞에 잔뜩 풀어놓으면서 자, 다 먹어 하고 얼마나 말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기석씨가 나 면회 안 가면 평생 날 구박할걸? 얘 좀 보세요. 이렇게 날 사랑한다는 얘가 나 군 3년 복무하는 동안 글쎄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디 말이 됩니까? 하고 기석씨 날 평생 구박할 거잖아. 지금 철제 근무 때는 면회가 안 되지만 후방 본대로 물러나면 면회가 가능하다는 것쯤은 나도 알아. 어떻게 아냐고? 정철 선배가 말해주더라. 내가 그때 같이 가달라고 했더니 너무나 좋아하더라고. 같이 먼 길을 여행 가는 기분일 거라나? 그리고 또 뭘 했는지 알아? 면회소로 기석씨가 달려나오는 것을 보는 그 순간 내가 자기 팔짱을 꼭 끼고 있어야 한대. 그래야 가슴이 질투심으로 이글이글 불타 기석씨가 군대 생활 뜨겁게 잘할 거라고. 아무튼 윤 선배의 터덜터덜함은 여전해. 참, 지난번에 재민이 만났거든. 그 녀석 키가 많이 컸대. 좀 더 과묵해진 것 같고 녀석이 나보다 슬픔이 많은 건지 제 딴엔 분위기를 잡는 건지 알 수 없지만 그 녀석도 여전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걘 나중에 인문대 국문과나 철학과 스타일이야. 갑자기 조용필 노래가 생각나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하는 부분 말이야. 양인자 씨가 작사했던가? 기석 씨와 얘기하는 동안 내 입은 더없이 웃고만 있는데 정말이지 눈에선 자꾸 눈물이 나. 어떻게 해? 나 기석 씨 너무 보고 싶어서 앞으로 3년을 어떻게 기다리지? 뭐 하는 수 없지. 창고 하나를 빌려 내 그리움과 당신에 대한 사랑을 가득 쌓고 차곡차곡 재어놓아서 기석 씨 제대하는 날 그 곡간을 한꺼번에 푸는 수밖에. 봐, 쌓아놓은 내 사랑이야. 많지? 다 먹어. 하고 말이야. 그리고 커플 반지 잘 끼고 있지? 내가 그걸 만들 때, 은을 녹일 때 그 안에 내 마음과 영혼 한 방울을 떨궈서 함께 줌을 뜬 것은 모르겠지? 기석씨 끼고 있는 그 반지 정말 보통 반지 아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을 기석씨 손가락에 끼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또 깜짝 소식 한 가지. 나 기석씨한테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 지난주에 아주 공들여 만든 건데 지금 내 목에 달려있어. 은으로 된 나비 모양 목걸이야. 그게 뭐 대단하냐고? 아니, 들어보면 생각이 바뀔 거야. 내가 정교하게 주형 뜨고 세공한 나비 이름이 실크 나비인데 이 나비가 글쎄 어째 좀 말하기 부끄럽네. 기석씨 입영 전야에 우리가 함께 묵었던 그 여인숙 방 있잖아. 기석씨가 그때 손으로 날 만져줬잖아. 그때 내 가슴 속에서 이 나비가 느닷없이 휙 날아올라 눈을 감고 있던 내 눈 속 가득 날아오더라. 정말이야.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때 본대로 만들려고 얼마나 공들이고 애썼다고. 근데 호랑나비나 태극무늬 나비도 날개 문양이 얼룩덜룩 무섭게 생긴 범나비도 아니고 실크나비가 어떤 나비냐고? 그건 말이야. 아주 특이한 나비야. 모양새는 흰 나비와 비슷하지만 좀 더 날개가 투명하지. 근데 이 나비는 고치에서 부화하면 입이 봉해진 채 태어난대. 그러니까 입이 아예 없는 거지. 다른 나비들은 전부 다 입이 있어서 꿀을 빨아먹고 꽃가루를 먹거든. 그런데 이 실크나비는 날아다니는 동안
그러니까 배고파 죽을 때까지 단 한 모금의 이슬도 꽃가루도 꿀도 먹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사는 동안 실크나비가 뭐 하냐고? 이거 나 참 웃으면 안 되는데 말하려니까 좀 쑥스러워서. 글쎄, 사랑만 한대. 짝을 찾아서 아무것도 안 먹고 날아다닌다는 거지. 그 나비의 절대성이 느껴져? 간절성 말이야. 아마도 기석 씨에 대한 내 마음이 그러할 거야. 그렇지 않다면 그때 하필이면 그 상황에서 내 무의식을 박차고 의식의 경계선 너머로 나풀나풀 그 실크나비가 왜 날아올랐겠어? 그러고 보니 기석 씨 좀 으스스하지? 내가 기석 씨한테 강력 접착제로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군대 있는 동안 내 생각만 해. 그리고 할 말이 아닌 줄은 알지만 제대에서도 딴 여자는 쳐다볼 꿈도 꾸지 않는 게 좋을걸. 기석 씨가 만에 하나라도 날 발로 찬다면 난 아무것도 안 먹고 한마디도 안 하고 실크나비처럼 기석 씨만 찾아다닐 테니까. 산 귀신이 따로 없을걸. 무섭지? 사랑하는 기석 씨, 내 맘을 알겠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알고도 남겠지? 그러니까 나에 대해선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마음 건강히, 몸 건강히 군대 생활 잘 해나가 줬으면 해. 재밌는 얘기 또 하나 해줄까? 어제 내가 학교 박물관 쪽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커피 한 잔 하자고 하더라. 싫다고 했는데 계속 따라오더라고. 그때 내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아? 내가 부적처럼 내 마음을 쥐어뜯은 이 나비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다가 그걸 손에 쥐고 남자에게 쑥 내밀었지. 이게 뭔지 아세요? 나비 아닙니까? 네, 나비죠. 근데 이 실크나비에 대해 아세요? 그 남자가 알 턱이 없겠지? 하지만 그렇게 했더니 이상하게도 그 남자 더 이상 따라오지 않더라고. 내가 지은 싸늘한 표정과 냉담한 목소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크나비 목걸이의 위력이 대단하지? 마치 드라큘라에게 내미는 십자가처럼 말이야. 물론 그 뜨끔머리 남자가 흡혈귀란 소리는 아냐. 와, 새벽 3시가 넘었다. 정말 내가 생각해도 열려났어. 기석 씨, 잠시라도 나로 인해 웃을 수 있다면 난 너무 고맙고 행복할 거야. 잘 자고 더 튼튼한 몸으로 내일 아침 일어나도록 해. 또 편지 쓸게. 오늘은 5장 정도지만 다음엔 6, 7장 편지봉투 배가 미어 터질 정도로 두툼하게 쓸게. 당신으로 인해 내 가슴이 너무 허기지니까. 당신이 너무 그리우니까. 기석 씨, 코 드르렁 골면서 잘 자. 나도 이만 따라 잘게. 두꺼운 편지지를 접어 편지 봉투를 봉한 그녀는 그에게로 날아갈 주소를 겉면에 쓰고는 스탠드를 끄고 침대에 들었다. 그녀 방에 켜진 스탠드 불빛이 꺼져 빠르게 어둠이 고여드는 것을 골목에서 올려다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 재민이었다. 재민은 새벽 2시 반이 넘도록 공부를 하다가 잠시 머리를 환기시킬 겸 집 밖으로 빠져나왔다. 시험 기간이었다. 그는 가벼운 산책 겸 해서 흰 나무 울타리를 가진 그녀 집까지 걸어온 것이다. 그는 간간히 이렇게 골목 벽에 붙어서서 그녀 방을 남몰래 올려다보고 돌아가곤 했다. 오로지 한 사람만을 향한 사랑은 깊을 수밖에 없다. 마치 물방울이 단단한 바위 표면을 패이게 하고 뚫고 들어가듯이 한 사람을 향해 마음과 몸과 영혼의 무수한 바람과 간절함이 떨어질 때 하늘의 높이만큼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다. 인영이 누나, 안녕히 주무세요. 재미는 그렇게 그녀의 불 꺼진 방을 보고 단정하게 머리를 숙인 다음
다시 자신의 집을 향해 걸어갔다. 인영이가 기석에게 편지를 쓰고 있던 그 시각, 이기석 이병은 작전 수행 중이었다. 사흘 전인 4월 24일 17시 정각을 기해 전 전방부대에 비상이 걸렸다. 사건이 터진 거였다. 그 사건은 155마일 전선의 B 구간에서 일어났다.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역 부근 제2통문 비무장지대. 북한군이나 한국군이나 비무장지대 안에 매복 참호를 가지고 있다. 비무장지대란 원뜻이 휴전선을 경계로 남방 2km, 북방 2km 구간 안으로 무기를 들고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긴 하지만 총을 들고 대치하는 상황인 양쪽 군은 수시로 적의 동정과 군기를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비무장지대 안을 드나들었다. 일종의 신경전이었다. 어쩌면 북한군이나 한국군이 마냥 양쪽 철책선 너머에서 지키고 있다는 게 너무나 지루해서 벌이는 작전을 빙자한 군사놀이 같은 건지 모르겠지만 DMZ 안의 매복형 참호는 중대급 철제 근무부대라면 보통 한 곳에서 3곳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자신들이 아군이 지키는 철책선에서 200m 혹은 300m 거리를 더 안쪽으로 전진해서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참호를 구축해 놓고 풀과 나무로 은폐시켜 놓은 것이다. 환한 낮에는 쌍안경과 육안으로도 서로의 동종을 일거수일투족 지켜보기 때문에 매복형 참호는 야간을 이용해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야전삽으로 파는 흙은 하나도 남김없이 자루에 담아 다시 가져오는 형국이고, 그러니 풀과 나무로 완전히 위장되고 은폐된 매복 참호를 적이 밤에 찾아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른바 한 달에 한 번씩 철제 근무 중대급 규모 부대들에게 D-Day와 감행 시각이 후방 본부에서 떨어진다. 오늘 새벽 2시를 기해 05시까지 DMZ 내 매복하라는 비밀 명령 말이다. 어쩌다가 운이 맞으면 수확물을 거둘 수가 있다. DMZ 내 매복 참호에 납작 엎드려 있는 걸 알리 없는 상대 군인 2~5명이 야간의 어둠을 이용해 정찰을 나왔다가 잡히는 일 말이다. 생포되거나 사살되는 일. 그러면 그 일을 해낸 매복병들은 두둑한 휴가비와 함께 포상휴가를 가고 1계급 특진까지 한다. 이것은 북한군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일종의 비무장지대 내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사건은 남이나 북이나 서로가 비공인하에 휴전 이후 계속해온 신경전이었다. 이를테면 두 사람을 한조로 짜서 상대팀과 한번 겨뤄보라는, 그건 이기면 한국군 전체가 승리한 거고 지면 한국군 전체가 패했다는, 전쟁과는 관련 없는 지휘관들의 대리만족형 작은 전투였다. 까닭에 남이나 북이나 군사협정 위반인 DMZ 안에서의 벌어지는 신경전의 결과에 대해선 절대 묵인이 기본이었다. 한두 명이 죽는다고 해서 60만과 120만 군이 전체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런데 155마일 B 구간 내 한국군 매복조가 북한군에게 당한 것이다. 5년 만에 처음 일어난 패배였다. 틀림없이 매복 참호가 발각됐으리라. 매복 참호는 몸을 완전히 숨기고 땅바닥을 기다시피 내려오는 적들의 덜미를 낚아채는데 그만이지만, 반대로 발각이 되면 그 근처에서 위장으로 눈만 내놓고 기다리던 적들에게 오히려 밥그릇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작은 신경전에서 매번 절대 우위를 지켜오던 한국 최전방 일선부대 지휘관들의 심경은 분기탱천이었다. 북한군 진지에 설비된 대남 방송에선 며칠간 민요가락 노래가 흘러나왔다. 지금껏 소리 없는 작은 전투에서 매번 저오다가 이기자 북측에선 신이 절로 난 거였다. 비무장지대와 남방 철책선 앞까지도 저희들 앞마당처럼 수시로 드나드는 이 쥐새끼들을 잡아 전후에 복수를 하자.
그런 명령이 D구역 이기석 이병의 중대에도 떨어졌고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이었다. 02시에서 04시까지 중대급 부대는 매복 1개조를 DMZ 내에 배치시키라는 타전이었다. 중대장은 중대에서 가장 노련한 우병장이 속한 조를 선택했다. 그의 파트너가 이기석 이병이었다. 중대장은 그게 좀 마음에 걸려서 다른 병사와 교체할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골똘히 생각하던 중대장은 비밀 서류에 사인을 했다. 중대장은 그동안 이 이병을 유심히 지켜봤었다. 우선 눈동자가 살아있었고 법대 3년을 마치고 온 만큼 상황 분석력이 뛰어났다. 사격도 일품이고 동작도 날랬다. 그리고 이번 매복의 성과가 있을 확률은 0.01%도 없어 보였다. 한국군이 바짝 약에 올라 눈이 벌게져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북한군 지휘관이 DMZ 안의 매복을 지시하겠는가. 설사 매복을 지시한다고 해도 자신들 철조망 앞을 지키고 있지 한국군 바짝 가까이 기어 내려오는 미친 짓은 없을 터였다. 또한 이번 작전은 최소한 놈들의 매복 참호 하나는 찾아내라든지 놈들의 턱 밑까지 바짝 기어가 총알을 하나 먹이고 오라든지 하는 절대 위험은 없었다. 일종의 수비형 매복이었다. 재수 더럽군. 중대장 명령을 받고 나온 우병장의 첫마디였다. 제대를 한 달 앞두고 이 무슨. 비무장지대로 들어가는 01시 30분 비밀 통로가 열렸다. 땅구령 짧은 통로였다. 어째 오늘은 기분도 별로 안 좋은데 마음에 가시라도 걸리는 듯 명령이 썩 내키지 않았던 우병장은 기분이 나빠 사납기 그지없는 표정이었다. 자기 열에 뻗쳐 군기가 번쩍 든 이기석 이병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다. 야 인마, 내 꽁무니 좌측에 바짝 따라붙어. 전방의 왼쪽은 내 몫이고 오른쪽 주시는 너한테 달렸어. 10보 전진 뒤 빠르게 뒤를 돌아보는 거 잊지 마. 소리는 일체 없다. 발자국 소리도 숨도 쉬지 마. 한 걸음 보폭의 2초다. 그리고 허리 이상 대가리 치켜들고 걸으면 너 귀대에서 나한테 작살나는 줄 알아. 우병장은 M16 놀이새를 철커덕 철커덕 당겨보고 탄창 받침대를 탁탁 쳐올리며 이기석 이병에게 그다운 격려도 잊지 않았다. 겁먹지 마 임마. 재미있는 군사놀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단지 좁은 참호 안에 들어가 눈만 내놓고 2시간 동안 눈만 떴다 감았다 하는 게 고역이어서 그렇지. 알겠습니다, 우병장님. 그래, 난 믿지 말고 너만 믿어라. 그들은 비무장지대 안으로 투입되었다. 달도 별도 없는 그야말로 지르게 밤이었다.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바짝 허리를 낮춰 앞으로 천천히 전진하는 두 병사의 꽁무니를 툭툭 치면서 지나갔다. 그들 중대의 DMZ 참호는 원래 D27 초소에서 직선으로 180m 거리에 있었다. 하지만 새 매복 참호는 지난주 새로이 구축되었다. 지금까지의 매복 참호를 모두 폐기하고 새 것을 구축하라는 지시가 위에서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D25와 D26의 초소를 밑줄로 해서 삼각지 꼭지점인 맨 가운데에 새로운 참호가 구축되었다. 20여 미터 전진된 200m 지점. 낮에 보면 기막히게 늘어진 커다란 능수보들 나무에서 왼쪽으로 10여 보 거리에 있는 지점이란 것을 숙지한 우병장은 소리 없이 한 발 앞서 비무장지대 안을 전진하였다. 그러다가 간간히 한쪽 무릎을 꿇고 전방 180도와 후방 180도에서 움직이는 플립들을 빠르게 점검했다. 그리고 소리 없는 손짓으로 뒤따르는 이기석 이병에게 지시를 내렸다. 거리를 유지해. 내 오른쪽 발자국을 너의 왼발이 밟고 말이야. 우병장은 플립을 소리나지 않게 밟는 기술을 익히고 있었다. 칠흑과 같은 고요는 잘못 밟은 플립에서도 비명소리가 나게 만든다. 우병장이 그렇게 손가락으로 자신의 워커를 가리킨 것은 그런 뜻도 있지만
지뢰 때문이기도 했다. 비무장지대에는 양군이 설치한 지뢰가 무수히 묻혀 있다. 우병장은 지뢰 제거를 위한 탐지병 출신이었다. 지뢰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신발과 방탄조끼, 12mm 두께의 철판 보호판으로 무장한 지뢰병에게 있어 지뢰 제거 작업은 생각만큼 위험하진 않다. 신형 지뢰 제거 장비인 독일제 마인 브레커와 영국제 MK4를 들고 그는 중대전방 D구역 내는 거의 다 탐지했었다. 공교하게 놈들이 묻어놓은 지뢰가 땅에서 감지될 때 느껴지는 그 손떨림. 그러면 그 근처의 나무 부스러기 등을 제거한 뒤 공합기로 흙을 쓸어낸 다음 탐지기로 지뢰를 찾아내는 데 있어 우병장 그는 달인이었다. M14, 16 대인 지뢰, M15 대전차 기뢰를 찾아내고 제거한 게 부지기수이고 6.25 당시 매설된 M7, A2 대전차 지뢰도 수십 발 찾아냈었다. 그러니까 이 일대의 지뢰밭 위치는 그의 손바닥처럼 훤했다. 하지만 간혹 놈들의 선물도 있다. 탐지를 끝낸 곳에 기어들어와 지뢰를 매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이런 야간 작전에선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놈들이 매설한 지뢰를 밟는다는 건 복군 당첨될 확률보다 좀 높은 건 사실이지만 만약 밟았다면 매복병으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이고 그야말로 죽을 운명일 것이다. 우병장은 그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몇 달 전 다 확인해 둔 길이지만 지뢰를 매설하기 힘든 곳, 불가능한 곳만의 지형을 밟아나갔다. 이기석 이병의 등허리는 땀으로 젖었다. 고작 매복지까지 200여 미터 거리지만 거의 30분이 돼가고 있었다. 그들은 170여 미터 선을 통과했다. 우병장이 한쪽 무릎을 땅에 대고 동작을 멈췄다. 저만치 거대한 능수버들 나무가 마치 산발한 귀신처럼 섬뜩하게 하는 소리를 내며 출렁거리고 있었다. 모골이 송연할 정도로 섬뜩한 느낌을 이기석은 받았다. 우병장은 잠시 생각 중이었다. 왼편으로 갈대가 2평방미터 정도 우겨져 흔들리고 있었고 오른편으로 두어 개의 바위와 능선에서 흘러내린 비탈이 그들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갈대와 바위를 빙 돌아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막상 실전에 임하면 명령을 칼날처럼 지켜야 한다는 신조가 있는 우병장은 소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01시 57분. 명령대로 이 지대만 돌파하면 02시에 매복참의 몸을 은신시켜 놈들을 노릴 수가 있었다. 저 아래쪽으로 돌아가면 적어도 20여 분은 더 지체될 것이다. 그는 세 갈래 길을 놓고 잠시 망설이다가 결정을 내렸다. 아무래도 검은 어둠 속에 흰 점처럼 떠있는 갈대밭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비록 예전에 지뢰 탐지기로 다 점검해뒀던 지역이라 할지라도 우병장은 한 발 뒤 우측에 자신과 똑같은 자세로 대기 중인 이기석 이병에게 손가락으로 바위 사이를 가리켰다. 저곳으로 넘는다. 그러자 이 이병은 그쪽을 돈다고요? 매복지는 저긴데요. 이쪽 10여 미터 갈대밭을 통과하면 금방인데요. 하고 고개를 한번 격거렸다. 야, 이 새끼야. 말이 많아. 고참이 지시하면 그냥 따르는 거지. 우병장이 눈을 부라리자 이기석은 한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자세를 취했다. 잔말 말고 후방 경계하면서 내 발자국을 천천히 따라 밟아. 네, 알겠습니다. 소리 없이 뜻을 교환한 우병장이 바위 사이를 먼저 타넘었다. 그는 안반 부위로부터 두어 발 먼저 내려선 뒤 바짝 자세를 낮추고 후미에서 이 이병이 바위에서 따라 미끄러지듯이 착지하는 것을 돌아보았다. 그 순간이었다. 군홧발을 내리는 착지 지점이 서로 달랐을까. 이기석 이병이 바위를 낮은 자세로 타고 내려와 오른발을 앞쪽으로 두 발째 옮기자 쾅
하고 고막을 터뜨릴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가 터져 올랐다. 동시에 바위 밑 지대에서 내성번개 같은 날카로운 검부름 빛이 솟구치며 지르게 밤하늘 휘장을 두 갈래로 쫙 찢어버렸다. 대인지뢰였다. 밟은 사람만 빈틈없이 정확하게 날려버리는. 그 지점에 남한 국군의 워커발이 놓이리라 어느 북한군이 예측했었던가. 지뢰탐지 전문가인 우병장 아니라 그 누구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바위 밑 가까운 흙지대 풀에 위장된 볼록 단추 하나를. 세월. 시간은 개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인지되는가. 낙엽이 가득 쌓인 숲을 걸어가듯이 초침이 가득 쌓인 공간을 헤쳐나가는 느낌. 비가 내리고 그 물이 모아져 강길을 만들어 바닥에 닿는 것일 거라고. 아니면 눈처럼 하늘에서 쉼없이 펄럭펄럭 떨어져 지상 밖으로 사라지는 것일 거라고. 아냐, 시간은 호흡 속에 있는 거지. 들숨과 날숨 속에 시간이 들어있어. 우린 그것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 회의적이고 우울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시간은 내게 늘 따귀를 때리지. 째깍째깍 하듯이 철썩철썩하고 내 뺨을 말이야. 그렇듯 시간이 사람에게 지나가는 방식과 느낌은 저마다 다르다. 어떤 이에겐 시간이란 불어오는 역풍인 거센 바람을 뚫고 나가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이에겐 꽃들의 향기가 이어주는 길로 산책하듯이 시간은 아주 온화하게 흐른다. 마치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나가 집으로 돌아올 때는 어른이 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이는 시간이 길의 회전이라고 한다. 자신이 지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한 줌도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독선과 아집으로 정의를 곧잘 내리며 이것이 옳다, 저것이 보다 가치롭다고 하지만 시간은 그 모든 게 허망한 것임을 깨우쳐준다. 인간은 세월 속에 잠시 흔들리다 쓰러지는 풀잎 같은 것임을. 때론 사람의 삶 전체가 꽃 하나 폈다 지는 것과 같은 이치임을. 단 하루 같은 삶. 밤이 오기 전 늦은 해걸음역이 되어서야 남을 비난하고 멸시하던 자신의 손가락이 시들고 재가 되어 허망하게 날아가 버리게 만드는 시간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든다. 시간의 집적물인 세월은 사람의 가슴 속에 무수한 기쁨과 슬픔이 자잘하게 피고 지는 그 과정의 반복일 것이다. 세월의 멱살을 거머쥐고 지나쳐버린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월의 끝인 절벽이 빨리 와주기를 목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째깍째깍거리는 초침에 쉼없이 마음이 찔리는 고통을 참는 이도 있을 것이고, 면도날처럼 서슬퍼런 날 위로 걷고 있는 듯한 아픔을 참으며 그 아픔이 세월에 의해 무뎌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또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는 그 모든 것을 참아내고 시간과 세월이 간혹 건네주는 열매를 따먹으며 묵묵하게 쉼없이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 분명한 것은 시간이란 산 사람 속에 들어와 끊임없이 지나갈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산 사람이 기억하기만 한다면 죽은 이에게도 멈춰지지 않고 시간은 흐른다는 것이다. 인간은 결코 살아있는 시간과 죽은 시간을 품고 있는 세월의 비밀을 캐지 못할 것이다. 삶이 수없이 시작되고 끝난다 해도. (1996년 2월 11일) 오전 11시 5분. 인사동 사거리 은행을 낀 골목에 있는 꽃집에서 키가 훤칠해진 재민이 꽃을 고르고 있었다. 준수한 청년의 모습이었다. 어떤 꽃이 어울릴까? 목련꽃을 파는 꽃집은 없다. 흰 장미를 파는 하원은 있어도 프리지아로
주세요. 그리고 잠시 후 재미는 노란 프리지아를 사들고 꽃집을 나와 인사동 중앙로를 걸었다. 바이올렛빛과 은색이 스민 코트를 입은 그의 모습은 성장기의 나이는 수염과 구레나룻을 면도날로 싹 깎아버린 듯한 청량감이 감돌았다. 177이나 178cm 정도의 키에 서늘하고도 깔끔하게 빛나는 이마 아래에 자리 잡은 그의 눈은 영락없이 중학생 시절의 그였지만 대신 눈빛이 깊고 힘이 있었다. 지난 5년여 세월이 그를 청년으로 키워놓았다. 이제 며칠 뒤면 그는 20살이 되는 것이다. 오늘 아침 중곡동 큰형네 집에서는 작은 소란이 벌어졌다. 흑송동에 있는 제2대학에 전화를 걸어 재민의 수험 번호를 확인한 것은 그의 큰형이었다. 뭐라고요? 합격이라고요? 네, 김재민요. 있다고요?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합격 증명 서류를 발부받고 싶으면 학생처로 가면 된다고요? 네, 거기서 가난한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전화 소화기를 내려놓자마자 큰형은 그의 막내 동생에게 손을 내밀었다. 잘했다, 엄마. 고맙습니다. 도련님, 해내셨네요. 정말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그간에 형수님 애쓰셨어요.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아니, 이럴 게 아니라 시골집에다가 빨리 전화부터 넣어야지. 내가 넣을까요? 아니, 내가 넣을 거야. 자식이 서울대였으면 금상첨화였을 텐데 법대였다면 기가 막혔을 테고. 아유, 당신도 참. 제2대 의대가 어디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 점수와 도련님 실력이라면 서울대 여턱가들은 아무데고 척 붙었을 터인데 육사도 눈 감고 붙고요. 안 그래요, 도련님? 조금 뒤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재미는 집을 나왔다. 그리고 제일 먼저 걸어간 곳은 한 동네에 위치한 인영이 누나 집이었다. 그 집은 지난 5년 동안 많이 바뀌었다. 나무 울타리 담장이 뽑아지고 빨간 벽돌을 높이 쌓은 담장이 들어섰다. 2층 집과 나무들이 훨씬 많았던 넓은 정원도 사라졌다. 화강암으로 벽을 붙인 예전의 2층 집 2배의 크기의 2층 집이 새로 세워진 것이다. 그 옛날을 말해주는 것은 담벼락 쪽에 서 있는 한 그루 목련뿐이었다. 아버지가 신문사에 근무한다는 인영이 누나네는 2년 전 집을 팔고 중곡동을 떠났다. 명륜동 쪽에 연립형 큰 아파트를 사서 집을 옮긴 것이다. 재미는 코트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르고 목이 아프도록 담장 위로 솟은 목련나무를 오래도록 쳐다보았다. 그는 버스를 타고 흑석동에 소재한 제2대학으로 갔다. 수험표를 보여주고 합격을 확인해주는 한 장의 서류를 발부받았다. 그는 인영이 누나가 일하고 있는 곳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전차를 타고 안궁역에 내려서 인사동 꽃집에 들렀다가 사람들이 넘치는 인사동 중앙로를 걷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인사동의 한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미로처럼 뻗어있는 골목을 2번 꺾자 후미진 곳에 다나 공방이라고 조그맣게 금속 상호판이 문패처럼 달린 회청색 나무문이 보였다. 그 앞에서 재미는 잠시 발을 멈추었다. 그는 딱 2번 여기 앞까지 왔었지만 한 번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은 없었다. 한인영은 전공이 사범대를 나왔지만 선생님은 아니었다.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 대신 1년 반 전에 인사동 골목 후미진 곳에 세를 얻어 공방을 차렸다. 대학에서 금속 공예를 첨강하더니 그 길이 그녀 직업이 돼버린 것이다. 한번 크게 심호흡을 고른 그는 나무문을 밀고 들어갔다. 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크기의 나무문은 삐걱 하는 나무 고유의 소리를 내면서 안을 함께 열어주었다. 10여 평 되는 공간, 벽과 진열대에는 그녀가 만들어낸 금속 공예물이 많지도 적지도 않게 소박하면서도 품위 있게 정교한 모양새로 반짝이거나 빛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금속 공예 제품들은 단연 나비 문양이었다.
나비에 박학한 사람이라면 한눈에 그 이름을 알 수 있을 만큼 금속 나비들은 정교했다. 제 색깔의 상감 장식이 들어가 있었다. 산재나비, 호랑나비, 사양제비나비, 금비단나비, 왕붉은 전모시나비하며 맨노랑나비, 왕오색나비, 붉은 날의 분홍나비와 가랑잎 모양으로 생긴 가라잎 매나비, 별선 두리왕나비, 꽃무늬 범나비 등등. 머리핀과 목걸이, 촛대, 경첩과 작은 범종 등에도 수놓아진 그 나비들은 마치 하나같이 다 살아있는 듯 아름다웠다. 한 사람이 간신히 들어가 앉을 수 있는 중간 카마귀 뒤에서 검은 에이프런을 앞에 두른 그녀가 쇠줄 톱을 작업용 선반 위에 놓고 목장갑을 벗으며 나왔다. 이마에 땀이 스민 그녀 얼굴은 해사하면서도 생아린의 긴장이 스며 있었다. 한 시절 봄볕과 햇살이 부드럽게 튀던 표정이 이젠 단아하게 그녀 얼굴 속을 걸어 다닌다는 느낌. 인형은 짧게 커트친 머리였다. 예전에 그녀 머리는 어깨 뒤로 넘겨지는 찰랑거리는 생머리였는데 하지만 좀 더 가름해진 얼굴에 깔끔한 커트는 잘 어울렸다. 어서 오세요. 넌? 누나, 그동안 잘 계셨어요? 재민이네? 이거 얼마만이야? 지난 5년 동안 재민과 그녀가 2번 이렇게 얼굴을 마주했었다. 2번 다 재민이가 17살, 고1 때였었다. 지금 인형은 25이다. 작년에 한 해 늦게 그녀는 대학을 졸업했었다. 횟수로 3년인걸요. 그렇구나. 세월 참 빠르네. 근데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걸 다 알았어. 우리 집도 이사한 지 오랜데 어서 여기 앉아. 재민은 프리지아 꽃을 내밀었다. 이걸 나 주려고 갖고 온 거야? 정말 재민이 그러고 보니 다 컸네. 우와, 참 멋진 청년이 되었다. 뭐 마실래? 아니에요. 제스민 차 마셔라. 향이 아주 좋은 게 들어왔거든. 향기로운 감칠맛까지 난다고. 차를 준비하는 그녀의 움직임을 뒤에서 바라보던 재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할 수 없는 깊은 아픔과 고통이 그녀의 삶과 가슴 밑바닥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너무나 오랜만에 대하는 그녀 표정은 여전히 맑고 아름다웠다. 커트친 머리 때문인가 좀 더 씩씩해진 것 같기도 하고 인형은 좁은 공간 벽 한켠에 있는 단칸 주방대에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찻잔을 씻으며 말했다. 아, 참, 그러고 보니 재민이 너 이번에 시험 봤겠구나. 잘 봤어? 네, 그녀가 웃음과 미간을 찌푸린 묘한 표정으로 찻잔과 포트를 날라와 유리 테이블 위에 놓고 잔을 그의 앞에 놓아주었다. 대답이 시원찮은 걸 보니 혹시 재수해야 하는 거 아니지? 재민은 대답 없이 별로왔던 말부터 꺼냈다. 왜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사가 버렸어요? 얘는 입시 공부하는 고등학생한테 어떻게 그런 사소한 일을 일일이 다 말하니. 사소한 일? 그녀는 슬쩍 농담투로 얼버무리려 했다. 왜 모르겠는가. 하지만 그 집이 문이 열린 채 나무 울타리인 담장까지도 부서진 채 텅 비어 있음을 알았던 날 재민은 얼마나 마음이 참혹했었던가. 마치 누군가 자신의 심장을 빼간 것 같았다. 자신의 늑골이나 정강이뼈 하나를 부서뜨린 것처럼 아팠었다. K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윤정철이라는 사람을 재민이 찾아내지 않았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사는지 세상에서 완전히 그녀를 분실할 뻔했었다. 혹시 이민관계 아닐까? 아니면 먼 지방으로 가버린 게 아닐까? 이렇게 다시 못 만나게 되는 건 아닐까? 그건 생각만 해도 재민에게 끔찍한 일이었다. 공부에 파고들어야 하면서도
그녀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은 매번 송곳으로 가슴을 찌르듯이 그에게 참기 힘든 고통을 주었었다. 그 기간이 한 달 이상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녀 상황을 이해한다 해도 너무나 야속하고 서운했었다. 때문에 재민의 입 밖으로 툭 튀어나온 말이었다. 설마 저한테서 달아나려고 그랬던 건 아니죠? 달아나기는 마. 네가 무서워서 달아날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냥 이렇게 만나게 되리라 당연히 예측했기 때문이지. 어휴, 도사처럼 얘기하시네. 남 속이 새까맣게 탄 줄도 모르고 원망 섞인 푸념을 침묵으로 말하는 재민을 그녀는 미소 깃든 눈빛으로 찬찬히 건너다 보았다. 차 마셔. 뜨거울지도 모르니까 천천히. 녀석 정말 반듯하고 수려하게 자랐네. 전나무처럼 키도 더 많이 자랐고 보기 좋은걸. 장사는 어때요? 너도 그런 걸 물을 줄 아니? 뭐 아직 터가 덜 잡혔어. 고정 고객이 좀 생기긴 했지만 아직 멀었지 뭐. 먹고 살만은 해요. 뭐? 그래 임마. 먹고는 살만하다. 왜? 배고프냐? 밥 한 끼 사줘? 그러진 주먹으로 그녀가 재민의 어깨 및 팔을 치자 그는 아프다는 듯 상을 찡그렸다. 어째 성격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인영이 누나는 이렇게 주먹질을 하지 않았는데. 임마, 너도 사회에 나와봐. 자기가 일해서 밥 벌어먹고 살려면 팔 걷어붙이고 싸울 일이 한두 가지인가. 확실히 예전의 그녀와 달라져 있었다. 재민에게 있어서 그녀는 목련꽃 이미지 그 자체였다. 순결하고 맑고 고요하고 도도하고 향기롭고. 그런데 목장갑을 끼고 금속과 싸워서 그런지 좀 더 성격이 화통해졌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약간은 트세졌다고 해야 하나? 왜 변한 내 스타일이 네 맘에 안 들어? 아니, 좋았다. 그녀의 예전 모습, 그리고 지독한 상처를 입었던 시절을 겪어내던 그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재민에게 있어 그녀의 활달함과 쾌활함은 뜻밖의 선물 같았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과는 달리 재민의 표정은 뚱했다. 가벼운 한숨까지 내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얌전하고 여성스러운 옛날의 내가 더 좋았다? 네. 다시 인형이 그의 팔을 주먹으로 쳤다. 이거 나 원참. 금속과 불을 다루는 게 아니라 복싱을 배우는 거 아닌가. 이마, 나 원래부터 이랬었어. 네가 몰라서 그렇지. 거짓말. 진짜라니깐. 난 안 속아요. 마음대로 생각해라. 아무튼 말이야. 너 오랜만에 날 봤는데 좀 실망이겠다. 재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 난 네가 또 누난 내 거예요 하고 까까머리 중학생 때처럼 말할까봐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어때? 이젠 내가 그때처럼 예뻐 보이진 않지? 네, 그건 확실해요.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아름다워 보여요. 내가 지금 놀라워할 정도로 건강한 아름다운 말이에요. 탄력 있고 생기 있고 유쾌한 표정 말이에요. 재민이 씩 웃으며 말이 없는 가운데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뭔가를 부스럭거리자 찻잔 테두리에서 입술을 뗀 그녀가 눈을 반짝거렸다. 재민은 한번 접어넣었던 합격 서류 한 장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뭐야? 그녀는 그걸 받아들고 펼쳐 이마를 떨어뜨릴 듯 들여다보았다. 이름 김재민, 수험번호 1694283, 주민등록번호 770812 1690611. 위 사람은 제2대학 의예과에 합격했음을 증명합니다. 제2대학 총장 김명국. 그녀 눈이 희둥그레졌다. 그 고운 인매가 함지박하게 부풀듯 커졌다. 와, 재민아, 너
너 정말 해냈구나. 우와, 장하다. 너무 기쁘다. 축하해. 인형은 그를 얼싸안은 뒤 그의 등을 손바닥으로 마구 두드렸다. 그러니까요. 응? 이젠 제가 인형이 누나 애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그녀는 재민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그 기색을 재빨리 숨겼다. 임마, 합격증은 합격증이지. 이게 무슨 자격증이니? 애인 자격증이란 건 세상에 없다. 녀석이 아직도 여전하네. 약속하셨잖아요. 분명히 그랬었잖아요. 야, 임마. 내가 언제 했어. 그건 내가 안 했어. 그건, 그건, 그렇게 말한 사람은, 아, 잊으려고, 아무리 잊으려고 발버둥질을 쳐도 그 사람이 이렇게 오롯이 내 가슴 속에 되살아나는구나. 이기석, 기석 씨가 이렇게 또 난 그 이름을 되뇌어야만 하는구나. 인형은 가슴 속에서 뭔가가 쿡 찔러와서 자신의 표정을 움켜잡듯이 꽉 눌렀다. 그녀 얼굴은 새하얗게 탈색되었고 얼굴은 고통으로 굳었다. 누나, 괜찮아요? 그래, 괜찮아. 나 차가운 물 한 잔 줄래? 저기 작은 냉장고에 들었어. 재민이 불이 나게 따라온 잔을 받아진 그녀는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도저히 꺼지지 않는 불, 그에 대한 그리움의 눈물로 지펴지는 불꽃이 다시 그녀 가슴 속에 점화된 것 같았다. 그건 지옥의 고통이었다. 간신히 불길을 다 잡았는데 지금도 남은 불씨가 있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나타나서 대놓고 가슴속을 후벼 파듯 쑤셔서 또 푸른 불꽃을 일으킨 것이다. 그게 얼마나 끔찍했었는데. 녀석이 알아줄 만도 하련만 내 녀석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또 무모하게. 숨쉬기 힘들었다. 이기석, 그를 떠올리면 그의 이름만 되뇌어도 인형은 여전히 참아내기 힘들었다. 그녀는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었다. 이 상황과 순간만은 일단 일상적으로 정리해야 했다. 재민아, 네, 이젠 너도 어른이 되었어. 그리고 정말 네가 기석 씨가 말한 대로 약속을 이루어줘서 너무나 기뻐. 내가 더없이 장하고 그리고 너를 알게 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려. 나의 삶에 넌 보석의 광채를 바라기 때문이지.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야. 인형이 누나. 당신은 알까? 모를 거야. 내 마음의 성장은 당신을 처음 본 그 순간, 그리고 당신에게 내 마음을 말하던 그 순간에 딱 멈춰져 있음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사회인이 되는 게 어른이라면 난 그런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 내가 성인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당신이 성인이었기 때문이고 성인이 되어야만 당신을 사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날이 오기를 기다렸던 거야. 인형이 누나, 당신은 내게 있어 단순한 한 사람이고 한 여자가 아니고 내게 있어 너무나 간절히 꿈꿔온 세상이야.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내가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유일한 세계야. 난 누나가 없었다면 어른이 되길 거부했을 거야. 자폐증에 걸린 소녀처럼, 양철북에 나오는 자라지 않은 소년처럼 말이야. 이제 알겠어? 내가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된 이유를. 그 모든 이유가 인형이 누나, 바로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그런데 말이야. 당신은 아직 그걸 모르는 것 같아. 그게 난 너무나 안타깝고 슬퍼. 누나는 아직 나를 모르고 내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하지만 재민아, 안 되는 것은 안 돼. 이루어질 수 없는 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세월이 흘렀고 네가 어른이 된 만큼 난 이미 그만큼의 또 다른 세월을 살아. 그때와는 다른 지금의 내가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만나고 있어도 만나지 않음을 얘기하는 건가? 난 네가 여전히 날 좋아한다는 것에 대해 기쁘고 너에게 무한히 감사해. 아니, 너무 놀랍고 경이롭기까지 해. 의대에 들어갈 만큼 명민한 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난 너를 좋아해.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과 기석 씨와도 관련된 너를 좋아하고 사랑해. 내가 추억을 사랑하듯이. 하지만 거기까지야. 거기까지뿐이야. 재민아, 이젠 넌 고집을 부려도 소용없는 나이야. 어른이 되었거든. 난 네가 나와의 추억을 오래도록 공유하면서 우리 둘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누나와 동생 사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재민의 얼굴은 고요했다. 한 겹의 피부 밑으로 거대한 경랑이 일고 있었지만 그녀가 이렇게 나오리라 예상 못한 바 아니기에 그는 끝까지 그녀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사실 난 지금 오늘 널 봐서 훌륭하고 반듯하게 성장한 너를 보고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그래, 한편으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말 안 해도 알겠지? 넌 기석 씨를 떠올리게 만들어. 재민아, 솔직히 말한다면 난 지금 이 순간도 너와 내가 악연인지 좋은 인연인지 판단하기 힘들다. 그 어느 편에서도 확신이 안 들어. 내가 기석 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네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재민아, 너의 길을 가. 넌 지금껏 잘 걸어왔고 앞으로도 쭉 뻗은 길을 곧장 걸어가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남들에게 꼭 필요한 훌륭한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는 삶을 살도록 해. 나에 대한 생각일랑은 너의 빛나던 순수의 시절의 남은 한 장의 사진처럼 마음벽 한켠에 덮어두고. 알겠니? 누나, 그래, 우리 그렇게 살자. 난 네가 안 보여도 지금처럼 내가 나중에 이렇게 멋진 모습과 멋진 소식을 가지고 나타나리라 믿고 살고, 넌 내가 씩씩하게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오늘 네가 나를 본 것처럼 말이야, 응? 오지 말라는 건가? 만나지도 않았는데 헤어지자는 건가? 그렇게 하는 거야?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녀를 향해 재미는 담담하고도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누나가 없었으면 저 여기까지 절대로 못 왔어요. 기석이 형이 세워준 목표긴 하지만 그 목표는 누나와 하나였어요. 외람되지만 누나가 절 골치 아픈 녀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후의 목표도 제게 있어선 누나뿐이에요. 누나 이외에는 생각 그 무엇도 어떤 것도 제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임석이? 나는 부자도 되기 싫고 잘 나가는 의사도 훌륭한 의사도 되고 싶지 않아요. 누나가 아니라면 이과도 의대도 아무것도 아니란 거죠. 지금 화내는 표정이군요. 하지만 누나가 뭐라고 해도 솔직한 제 마음이 그래요. 나는 이 세상에 살긴 하지만 전 누나와 사랑하고 같이 살지 못한다면 어린 놈이 하고서 여전히 건방지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다고 산 게 아니란 생각이 지금 들고요. 앞으로도 전 그럴 거예요. 이휴, 아냐, 그렇지 않을 거야. 네가 네 또래 여자들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맑은지를 아직 몰라서 그래. 이제 곧 넌 경험하게 될 거야. 테니스 공이 통통 튀듯이 밝고 맑고 환하고 마음도 몸도 예쁜 여자애들 말이야. 그런 얘기는 듣고 있기가 힘들다는 듯 재민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민아, 가려고? 네. 더 얘기하고 가. 나랑 저녁도 같이 먹고. 아니에요. 왠지 누나를 더 힘들게 할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야, 난 괜찮아. 정말이야. 인형은 어떻게 해서든 재민이가 그런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설득할 작정이었다. 까까머리 중학교 때부터 자신만을 향해서 정확히 달려온 것을 확인한 지금 그녀는 그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었다. 절대로 해내겠다고 한번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해내고 마는 것을 그녀는 지금 알지 않았는가. 그녀는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해서라도 재민이를 이쯤에서 포기시키고 싶었다. 아주 힘들게 지금의 그 자리까지 왔는데 그런 재민이가 자신으로 인해 가슴에 더 깊은 상처를 받거나 삶이 주는 빛의 층계에서 어둠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재민이 가진 그녀 자신에 대한 마음과 감정은 인형에게 여전히 무모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어른이 되면 사람은 자신과 나이와 배경이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삶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순리적이란 것쯤은 쉽게 상식의 선으로 인해 터득되는 사고고 생각이었다. 상식이란 울타리 안에서 사회와 인간으로부터 각자의 삶은 공인되고 보호받는 것이다. 그런데 재미는 그렇지 않지 않은가? 재미는 다나 공방의 명함을 한 장 얻어 수첩 속에 끼워 넣으며 인형을 향해 돌아서서 씩 웃었다. 언제 근사한 데이트 한번 해주실 거죠? 그래, 물론이지. 전화해. 그동안 재민이 공부하느라 수고했으니까 내가 고기 마음껏 먹여줄게. 누나, 내게 마음 쓰지 마세요. 누나 힘들면 저도 힘드니까요. 그래, 그 말 한번 마음에 든다. 난 괜찮아. 근데 정말 오늘은 보통 날이 아닌데 그냥 가게에서 영 마음이 걸리네. 아니요, 차 맛있었어요. 인사동에 그런 차 파는 데 있으면 한 통 사갈까 봐요. 그래? 있어. 내가 2통 있거든. 잘 됐네. 한 통 가져가. 아니에요. 안 돼. 말 들어. 그녀는 공방 안으로 황급히 뛰어들어가 자스민 차가 든 자그마한 원통 하나를 가져와 그의 손에 건넸다. 고맙습니다. 누나 생각하면서 마실게요. 재민이 인사를 하고는 골목길을 되돌아 나가 사라졌다. 그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녀는 현기증이 있는지 한 번 선 자세가 크게 휘청이면서 문설주를 한 손으로 황급히 부여잡았다. 본능적으로 그의 출현이 예사롭지 않음을 그녀는 느낀 것이다. 그리고 재민의 얼굴을 본다는 건 자신의 가슴 밑바닥 아래로 그토록 침잠시키려 애썼던 이기석을 다시 깨워 그 얼굴과 그의 표정과 그의 목소리며 그와 함께한 모든 시간들을 생생하게 부유시키는 일일 것이다. 그녀는 그게 두려웠다. 여전히 이기석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자신이 두려운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장편 잘 듣고 계신가요? 오늘이 6번째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인사도 없이 계속 쭉쭉 지나왔죠? 네, 그래도 중간중간 단편 소설 읽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긴 장편 속에 저의 사담은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편 소설과 장편 소설을 번갈아가며 읽으려니까 감정도 조금 섞이고요. 어렵네요. 많이 이해해 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래요. 자, 따뜻한 사랑 이야기 여러분께 계속 들려드릴게요. 고마워요. 그러면 다음 7번째 이등병의 편지부터 또 만나 뵙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